한밤중 현관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어머님 아들이랑 인연 끊으세요.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10년을 봐온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말릴 새도 없이 며느리는 제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더니 제 눈앞에서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며느리는 대답 대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사흘 전 받았던 문자 한 통. 어머니,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던 며느리가 큰 캐리어를 들고 한밤중에 저를 찾아온 이유.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왜 이혼을 선택했는지를요. 그 아이의 떨리는 손을 잡는 순간 저는 한 가지는 알게 됐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리 가족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녁 9시 설거지를 막 끝내고 마른 행주로 그릇을 닦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1일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저는 며칠째 연락 없는 아들 생각에 그릇을 닦는 손이 자꾸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초인종이 아니라 주먹으로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현관문이 흔들릴 정도로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손에 든 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으로 뛰어나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는 큰 짐가방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친 채였습니다. 7월인데도 팔을 자꾸 감싸는 모습이 왠지 이상했어요. 며느라,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그 캐리어는 또 뭐고? 어서 들어와. 며느리는 대답 대신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0년을 봐온 며느리인데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어머님 아들이랑 인연 끊으세요. 저는 그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인연 끊으시라고요. 지금 당장이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초점이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팔을 붙잡으려 했죠. 예, 진정하고 이리 앉아서 얘기를 좀 해봐. 무슨 일인데 그래? 밥은 먹었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액정에 아들 이름이 떴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으려는 순간 며느리가 제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며느리는 그대로 몸을 돌려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더니 제 눈앞에서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며느리는 대답 대신 바닥에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사람이 저렇게 무너져 우는 모습을요. 사흘 전 받았던 문자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문자를 받고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는지 모릅니다. 신호는 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혹시나 싶어 아들 집까지 찾아가 봤지만
현관 비밀번호도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도 며느리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10년, 아이가 없어도 저는 며느리를 한 번도 탓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꼬박꼬박 찾아와 전이며 나물을 함께 만들었던 아이였는데 최근 3년은 얼굴 보기가 힘들었었죠. 전화를 걸어도 요즘 회사가 바빠서요 하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저 아들 내외가 사는 게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주저앉아 우는 며느리 앞에 저도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방바닥이 차가웠어요. 얘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거니? 며느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대답 대신 캐리어 지퍼를 열어 안에 든 것을 뒤적였어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옆으로는 며느리의 결혼 반지와 통장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급하게 챙겨 나온 사람처럼요. 어머님, 짐 챙기실 수 있죠? 빨리요. 짐이라니, 이 밤중에 어딜 가자는 거야? 정신 차리고 얘기 좀 해봐. 멀리요. 최대한 멀리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하면서도 계속 현관문 쪽을 그리고 창밖을 힐끔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따라오기라도 하는 사람처럼요. 너 지금 누구한테 쫓기고 있는 거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두 손을 꽉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믿으시죠?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봐온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에 가득 찬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바라보다가 며느리의 소매 밑으로 살짝 드러난 손목에서 시퍼런 자국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얘, 너 팔이 왜 그래? 며느리는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리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며느리를 일으켜 소파에 앉히고 저는 놀란 며느리를 진정시키려 등을 가만가만 쓸어내렸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돼.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떠다 주려던 참이었습니다. 등을 쓸어내리던 손끝에 며느리의 몸이 움찔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짧게 신음했습니다. 아야! 등을 쓸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어디 아프니? 며느리는 얼른 몸을 뒤로 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가디건 소매가 흘러내리면서 팔뚝에 시퍼런 멍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멍이었어요. 이게 다 뭐야? 저는 며느리의 팔을 붙잡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뿌리치려 했지만 그럴 힘도 없어 보였어요. 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걷어보니 종아리에도 크고 작은 멍이 여기저기 나 있었어요. 오래된 것도 최근에 생긴 것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발목에는 뭔가에 세게 부딪힌 듯한 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설마 이게 우리 아들이 한 짓일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멍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며느라, 누가 그랬어? 솔직히 말해봐. 어머님, 누가 그랬냐고. 우리 아들이니? 며느리는 입술을 깨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어요.
제발 지금은 묻지 마세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며느리는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 말이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다급함으로 들렸던 그 말이 이제는 뭔가를 숨기려는 절박함으로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캐리어에 남은 짐을 마구잡이로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에 넣어두었던 제 옷까지 꺼내 캐리어에 눌러 담았습니다. 어머님, 신분증 있으시죠? 신분증은 왜? 어디를 간다는 거야? 신분증도 챙기셔야 돼요. 며느리는 안방 서랍장까지 뒤져 제 지갑을 찾아냈습니다. 평소라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던 아이였어요. 어머님, 강원도로 가셔야 돼요. 아는 언니가 거기 펜션을 하는데 지금 거기밖에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한 곳이라니 대체 우리 집이 뭐가 위험하다는 걸까요? 저는 속으로 되뇌이면서도 며느리 손에 이끌려 얼떨결에 겉옷을 걸쳤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따라 집을 나섰어요. 택시가 도착하자 며느리는 저를 먼저 태우고 캐리어를 트렁크에 밀어 넣었습니다. 트렁크가 닫히는 소리에도 며느리는 한 번 더 골목 끝을 돌아봤어요. 기사님께 목적지를 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요.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기사님이 백밀러로 저희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야밤에 짐가방을 들고 탄 두 여자가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택시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며느리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백밀러로 창밖으로 몇 번이고 확인을 했어요. 뭘 그렇게 자꾸 돌아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한 대가 택시 옆으로 바짝 붙었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숨을 멈추고 그 오토바이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저도 덩달아 긴장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오토바이가 다른 골목으로 사라지자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체 뭘 그렇게 무서워하는 걸까? 저는 며느리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을 봐온 며느리의 얼굴에 이렇게 짙은 그늘이 진 건 처음이었어요. 고속도로에 올라서고 나서야 며느리는 조금 안심한 듯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핸드폰 없는 빈손을 자꾸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휴게소 표지판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며느리는 창밖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가서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최악의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세면서 저는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결코 가볍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산길로 접어들자 며느리는 그제야 기사님께 낮은 목소리로 길을 안내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도 드물어지고 짙은 소나무 냄새가 차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 앞에서 좌회전하시고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펜션 앞에 도착하자 언니라는 여자분이 마당까지 나와 저희를 맞았습니다. 슬리퍼 차림으로 뛰어나온 걸 보니 미리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말없이 며느리를 꼭 안아주고는 저에게도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방에 짐을 풀어놓고 나서야 며느리는 조금 긴장이 풀린 얼굴이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며느리는 한참 동안 잔만 만지작거렸어요. 이제 말해줄 건가? 저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10년 살면서 처음 보는 며느리의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저 이제 다 말씀드릴게요. 며느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재작년 봄부터였어요. 그이가 회사 동료 따라서 스포츠 토토를 시작했어요. 토토?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거니? 처음엔 몇만 원씩이었어요. 근데 점점 커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불법 사이트까지 손을 댔어요. 저는 믿기지 않아 되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도박을 했다고?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야근이 많다고만 했거든요. 며느리는 잔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다 적금을 깼다는 걸 알았어요. 결혼하자마자부터 같이 부었던 적금이요. 물어보니까 무릎을 꿇더라고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줘. 다시는 안 할게. 라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카드를 돌려먹다가 나중엔 대출까지 받았어요. 저 몰래 제 명의로도 대출을 받은 걸 나중에 알았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럼 사채까지 손댄 거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부터 흘렸어요. 제발 아니라고 해줘. 어머님, 죄송해요. 처음엔 지인한테 빌렸는데 그것도 못 갚아서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댔어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요. 방 안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식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며느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돈을 달라는 사람이 집 앞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점점 예민해졌고요. 휴대폰만 울려도 화를 냈고 현관 초인종만 울려도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졌어요. 제가 처음 맞은 건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됐을 때였어요. 제가 잔소리를 좀 했더니 갑자기 손이 날아왔어요. 뭐라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때렸다고? 우리 아들이 너를? 처음엔 저도 실수인 줄 알았어요. 손이 스친 거겠지 하고 넘겼어요. 근데 그게 반복됐어요.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요. 저는 손이 떨려 찻잔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무너졌습니다. 손끝으로 배 언저리를 가만히 만지작거리며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었는데 임신 사실을 안 날도 그날도 맞았어요.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고요. 그리고 아이가 유산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말을 잇지 못하고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믿었던 것이,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다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있다고? 뭐가 더 있는데? 며느리는 창밖을 힐끔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며느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대체 그보다 더한 일이 뭐가 있다는 걸까요?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뭔가를 말하려다 다시 삼켰습니다. 그건 내일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좀 쉬셔야 해요. 저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지친 얼굴을 보고는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펴주며 곁에 앉아 며느리가 잠들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뭔가 더 무서운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창밖 산바람 소리마저 그날 밤은 유난히 스산하게 들렸어요. 아침에 일찍 눈을 뜨니 며느리는 이미 마당에 나가 있었습니다. 이슬 맺힌 풀밭에 맨발로 서서 핸드폰도 없는데 누군가와 통화라도 하듯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느라, 여기서 뭐해?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잠은 좀 주무셨어요? 말을 돌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펜션 언니가 아침상을 차리는 소리가 달그락거리며 들려왔습니다. 어제 못다한 얘기 오늘은 들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저는 며느리를 마루에 앉히고 마주 앉았습니다. 어제 말했던 거 이제 말해줄 수 있니? 이혼한 진짜 이유 말이야.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캐리어 속 옷가지 사이에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러 번 접었다 편 흔적이 있는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색이 바랜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들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차용증이었습니다. 모두 3장이었어요. 2천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다 사채였다고? 네, 지금까지 합치면 지금은 그보다 훨씬 커졌을 거예요. 원금의 몇 배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였습니다. 반대쪽 마당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집 맞아요? 김연희 씨 집? 이 더위에 가죽 점퍼를 입은 덩치 큰 남자들이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벌써 여기까지?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손을 꽉 붙잡았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펜션 주인 언니가 재빨리 나가 남자를 막아섰습니다. 누구신데 여길 찾아오세요? 아, 손님 찾는 사람인데요. 여기 웃고 계신다고 해서. 며느리는 방 안으로 몸을 숨기며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이에요. 사채업자들.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알고 온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그렇게 급하게 어머니를 데려왔는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열흘 전에 저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남편은 없고 저 혼자 있을 때요. 그런데 돈 안 갚으면 시어머니부터 찾아간다고 했어요. 어머니 사시는 곳이랑 다니시는 경로당까지 다 안다면서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를 노렸다고? 그 말을 듣고 그날 바로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저랑 남편이 갈라서고 어머니랑 도망가야 더 이상 피해가 안 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날 데리러 온 거였어? 네, 핸드폰도 그래서 뺏었어요. 어머니가 남편이랑 통화하면 남편을 통해서 우리 위치가 새어 나갈까 봐요. 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며느리가 인연을 끊으라고 했던 것도 밤중에 짐을 싸서 도망치듯 나온 것도 전부 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아가, 며느라,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니 걱정하실까 봐 겁이 났어요. 저는 며느리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이 바보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너 혼자 다 짊어지고 있었던 거야? 며느리도 제품에서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그랬어요. 돈 없으면 네 시어머니 집 팔면 되겠네. 노인 혼자 사니까 찾아가기 쉽겠어라고요. 어머니까지 위험해질까 봐요. 밖에서는 아직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펜션 언니가 아니라고 잡아떼는 소리, 남자가 의심스러운 듯 되묻는 소리, 그리고 마당을 서성이는 발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품에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언제까지 숨어 지낼 수는 없어. 며느리의 등을 쓸어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 없다는 것을요. 이제는 이 상황을 끝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며느라, 이제 우리 숨지 말자. 정면으로 부딪히자.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가는 아직 붉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겁 안 나세요? 겁이 왜 안 나겠니? 그래도 너 혼자 다 짊어지게 두는 게 더 못할 짓이야.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우리 경찰서에 가자. 이제 더 숨을 곳도 숨을 이유도 없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그냥 안 끝날 거예요. 그래도 끝내야 한다. 도망가고 숨는 건 오늘까지만 하자. 다음 날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며느리의 손이 제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며느리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어머님, 저 무서워요. 내가 옆에 있잖아. 걱정 마. 담당 형사는 저희를 작은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진단서 몇 장과 그동안 찍어둔 멍자국 사진들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사진 파일까지 함께였어요. 저 이거 혹시나 해서 계속 찍어뒀어요. 형사가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볼 때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옆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겁에 질린 와중에도 살아남을 방법을 스스로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채업자 쪽도 저희가 바로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몇 달 동안 경찰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여러 차례 경찰서를 오가며 진술했고 그동안 찍어둔 사진과 진단서, 차용증까지 하나하나 제출했습니다. 저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 번 경찰서를 드나들었습니다. 얼마 뒤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드님 신변 확보했습니다. 도박 조직도 같이 수사 중이고 사채업자들은 불법 채권 추심으로 입건됐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에 마음 한켠이 무너지면서도 동시에 이제야 이 지긋지긋한 도망이 끝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경찰은 당분간 저희 집 주변을 순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며느리는 처음으로 발 뻗고 잘 수 있었다고 했어요. 밤중에 순찰차가 골목을 지나가는 불빛이 창문에 비칠 때마다 며느리는 안심한 듯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아들은 도박 치료 프로그램과 함께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면회를 몇 번 갔지만 아들은 수척해진 얼굴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저를 마주보지 못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준비해간 속옷과 책 몇 권을 교도관에게 건네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가 다시 사람이 되어 나오길 바랄 뿐이다. 면회실을 나서는 길, 복도 창밖으로 스치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저는 더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어요. 그렇게 강원도 생활을 정리하고 며느리와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집안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신발장 위 먼지만 살짝 앉아 있을 뿐 떠나기 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아들이 빠졌다는 거였어요. 며느리는 며칠 후 조심스럽게 짐을 풀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도 될까요? 저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걸 뭘 물어보니? 며느리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다니던 콜센터에 다시 복직했어요. 첫 출근 날 아침 며느리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어머님, 저 괜찮아 보여요? 그럼 예쁘지. 잘 다녀와. 저는 집안일을 하며 며느리의 퇴근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이면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고르며 며느리는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나물 한 줌을 더 봉지에 담아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이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서로에게 가까운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렵게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잃은 것은 너무나 아픈 일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핏줄은 연이 끊어졌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은 끝내 끊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며느리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녀왔어요. 그래, 잘 갔다 왔니? 그리고 둘은 아무 말 없이 반찬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 수저를 놨어요. 저는 며느리 국그릇에 고기를 하나 더 올려주었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거창한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누군가 무사히 집에 돌아와 함께 밥 한 끼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며느리와 따뜻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 한켠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끌림이었습니다.